데미안, 헤르만 헤세, 전형의 옮김, 세계 문학 전집, 민음사, 좋은 책 미리 듣기, 낭독, 지유. 헤르만 헤세, 1877년 독일 남부 칼부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시인이 되고자 수도원 학교에서 도망친 뒤 시계공장과 서점에서 견습사원으로 일했으며 15살에 자살을 기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냈다. 20대 초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해 페터 카멘친트, 수레바퀴 아래서, 인도에서, 쿠놀프 등을 발표했다. 스위스 몬타뇰라로 이사한 1919년을 전후로 헤세는 개인적인 삶에서 커다란 위기를 겪고 이로 인해 그의 작품 세계도 전환점을 맞이한다. 데미안과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이 바로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들이다. 헤세는 이 작품들과 더불어 소위 내면으로 가는 길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헤세가 그림과 인연을 맺은 것도 이 무렵이며 이후 그림은 음악과 더불어 헤세의 평생지기가 되었다. 그는 이어 시타르타, 황야의 일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동방순례, 유레알 유이 등 전 세계 독자들을 매료하는 작품들을 발표했고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1962년 8월 제2의 고향인 몬타뇰라에서 영면했다. 옮기니 전형해. 서울대학교 동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동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고등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카프카 나의 카프카, 독일의 현대문학, 분단과 통일의 성찰, 괴테와 발라데, 어두운 시대와 고통의 언어, 파울 첼란의 시, 카프카를 위한 무지개, 서동 시집 연구 등을 썼고 괴테시 전집, 데미안, 변신, 시골 의사, 죽음의 푸가, 파울 첼란 시선, 나누어진 하늘, 크리스타테에 대한 추념, 보리수의 밤, 마리 앙투아네트, 카프카, 집으로 가는 길, 2가지 견해 등 많은 책을 옮겼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그러기가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내 이야기를 하려면 훨씬 앞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이전 내 유년의 맨 처음까지, 또 아득한 나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리라. 작가들은 소설을 쓸 때 자기들이 하느님이라도 되듯 그 누군가의 인생사를 훤히 내려다보고 파악하여 하느님이 몸소 이야기하듯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이 어디서나 핵심을 집어내 써낼 수 있는 양 굴곤 한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작가들이 그래서는 안 되듯이. 그리고 내게는 내 이야기가 어떤 작가에게든 그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한 인간의 이야기, 즉 어떤 가공의 인물, 있을 수 있는 인물, 이상적인 인물, 어떻게든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일회적인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이란 무엇인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혼미해져 버렸다.
하나하나가 자연의 단 한 번의 소중한 시도인 사람을 무더기로 쏘아 죽이기도 한다. 만약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단 한 번 살 수 있을 뿐인 소중한 목숨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하나를 총알 하나로 정말로 완전히 세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다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쓰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리라.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그 자신일 뿐만 아니라 이례적이고 아주 특별하고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며 주목할 만한 존재이다. 세계의 이런 현상이 그곳에서 오직 한 번 서로 교차되며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는 하나의 점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영원하고 신성하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면서 자연의 뜻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이로우며 충분히 주목할 만한 존재이다. 누구 속에서든 정신은 현상이 되고 누구 속에서든 피조물이 괴로워하고 있으며 누구 속에서든 한 구세주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사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기는 한다. 그리고 느끼는 만큼 수월하게 죽어간다. 나도 이 이야기를 다 쓰고 나면 좀 더 수월하게 죽게 될 것이다. 나 자신을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는 감히 부를 수 없다.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는 구도자였으며 아직도 그렇다. 그러나 이제 별을 쳐다보거나 책을 들여다보며 찾지는 않는다. 나는 내 피가 몸속에서 소리내는 가르침을 듣기 시작하고 있다. 내 이야기는 유쾌하지 않다. 꾸며낸 이야기들처럼 달콤하거나 조화롭지 않다. 무의미와 혼란, 창란과 꿈의 맛이 난다. 이제 더는 자신을 기만하지 않겠다는 모든 사람들의 삶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길의 추구, 오솔길의 암시이다. 일찍이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은 모호하게, 어떤 사람은 보다 투명하게, 누구나 그 나름대로 힘껏 노력한다. 누구든 출생의 잔재, 시원의 점액과 알껍데기를 임종까지 지니고 간다. 더러는 결코 사람이 되지 못한 채 개구리에 그치고 말며 도마뱀에 개미에 그치고 만다. 그리고 더러는 위는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인 채로 남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인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자연이 던진 돌이다. 그리고 사람은 모두 유래가 같다. 어머니가 같다. 우리 모두는 같은 협곡에서 나온다. 똑같이 10년으로부터 비롯된 시도이며 투척이지만 각자가 자기 나름의 목표를 향하여 노력한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풀이를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자기 자신뿐이다. 두 세계. 내가 10살이고 작은 도시의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체험 한 가지로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그 시절로부터 짙은 향기가 밀려와 속에서부터 아픔과 기분 좋은 전율로 마음을 뒤흔든다. 어두운 골목들과 환한 집들, 탑들, 시계 종치는 소리와 사람들의 얼굴, 편안함과 따뜻한 쾌적함으로 가득 찬 방들, 비밀과 무시무시한 유령의 공포로 가득 찬 방들.
따뜻하고 비좁은 방의 냄새, 토끼들과 하녀들의 냄새, 민간요법 약 냄새와 마른 과일 향기가 난다. 그곳에서는 두 세계가 뒤섞였다. 밤과 낮이 두 극으로부터 나왔다.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그 세계는 협소해서 사실 그 안에는 내 부모님밖에 없었다. 그 세계는 나도 대부분 잘 알았다. 그 세계의 이름은 어머니와 아버지였다. 그 세계의 이름은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였다. 그 세계에 속하는 것은 온화한 광채, 맑음과 깨끗함이었다. 그곳에는 부드럽고 다정한 이야기들, 깨끗이 닦은 손, 청결한 옷, 좋은 관습이 깃들어 있었다. 그곳에서는 아침에 찬송가를 불렀다. 그곳에는 성탄절 잔치가 있었다. 곧바로 미래로 이어지는 고든 선과 길이 그 세계 속에 있었다.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선한 원칙들,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인생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돈되어 있으려면 그 세계를 향해 있어야만 했다. 반면 또 하나의 세계가 이미 우리 집 한가운데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냄새도 달랐고 말도 달랐고 약속하고 요구하는 것도 달랐다. 그 두 번째 세계 속에는 하녀들과 직공들이 있고 유령 이야기들과 스캔들이 있었다. 무시무시하고 유혹하는 무섭고 수수께끼 같은 물건들, 도살장과 감옥, 술 취한 사람들과 악쓰는 여자들, 새끼 나는 암소들과 쓰러진 말들, 강도의 침입,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있었다. 아름답고도 무시무시한, 거칠고도 잔인한 그 모든 일들이 사방에 바로 옆 골목, 바로 옆집에 있었고 경찰 끈앞풀들과 불황자들이 돌아다녔다. 주정뱅이들은 아내를 패고 저녁 되면 젊은 여자들의 무리가 뒤엉켜 공장에서 꾸역꾸역 나왔다. 늙은 여자들은 누군가에게 요술을 걸거나 병이 나도록 할 수 있었다. 숲에는 도둑대가 살았다. 방화자들은 뒤쫓는 경관에게 잡혔다. 어디서나 어머니 아버지가 있던 우리 집안 빼고는 어디서나 이 격렬한 세계가 솟아나오고 향기를 뿜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좋았다. 여기 우리 집의 평화와 질서, 안식이 존재한다는 것. 의무와 거리낌 없는 양심, 용서와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은 경이로웠다. 그리고 그 모든 다른 것들, 소란하고 요란한 것, 음침하고 폭력적인 것이 존재하며 그래도 그런 것들로부터 한 걸음이면 어머니한테 피신할 수 있다는 것도 경이로웠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것은 그 경계가 서로 닿아있다는 사실이었다. 두 세계가 얼마나 가까이 함께 있었는지. 예를 들면 우리 집 하녀 리나는 저녁 기도 때 거실 출입문 옆에 앉아 씻은 두 손을 매끈하게 펴진 앞치마 위에 올려놓고 밝은 목소리로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그럴 때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밝음과 올바름에 속했다. 그 후 곧바로 부엌 혹은 장작을 쌓은 광에서 내게 머리 없는 난쟁이들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푸주 안의 작은 가게에서 이웃 아낙네들과 싸움을 벌일 때 그녀는 딴 사람이었다. 다른 세계에 속했다. 비밀에 에어싸여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랬다.
나 자신이 가장 심하게 그랬다. 물론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다. 나는 내 부모님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내가 눈과 귀를 향하는 곳은 어디에나 다른 것이 있었다. 나는 다른 것들 속에도 살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내게는 자주 낯설고 무시무시했고 그곳에서는 규칙적으로 양심의 가책과 불안을 얻었을지라도 심지어 한동안 내가 가장 살고 싶어한 곳은 금지된 세계였다. 그리고 밝음 속으로의 귀환은 그것이 제 아무리 필연적이고 제 아무리 선하더라도 덜 아름다운 것, 보다 지루한 것, 보다 황량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인생에서의 내 목표가 아버지, 어머니처럼 되는 것, 그렇게 밝고 맑게, 그렇게 뛰어나고 단정하게 되는 것임을 나도 때로는 알았다. 그러나 거기까지 이르는 길은 멀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학교에서 배겨내야 하고 대학 공부를 해야 하고 온갖 시험을 치러야 했다. 그 길은 자꾸자꾸 또 하나의 어두운 세계 옆을 지나거나 그 세계를 꿰뚫으며 이어져서 그 세계에 머무르고 그 안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된 탕아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는 열정적으로 읽었다. 그런 이야기들에서는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서남에게로의 귀환은 언제나 구원이며 위대한 것이었다. 어디까지나 그것만이 올바른 것, 선하고 소망할 만한 것이라고 나는 느꼈다. 그럼에도 악당들과 탕아들이 나오는 대목이 훨씬 더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런 고백을 해도 된다면 탕아가 참회하고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떤 때는 그야말로 유감이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 가닥 예감이자 가능성으로 감정의 밑바닥에 막연히 자리 잡고 있었다. 악마를 상상하면 저 아래 길거리에 있는 모습으로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변장을 했거나 공공연하게 모습을 드러냈거나 가설시장 혹은 술집에 있는 모습으로. 그러나 결코 우리 집에 있는 모습으로 떠올릴 수는 없었다. 내 누이들 역시 밝은 세계에 속했다. 그들은 내 눈에 본질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더 가까운 듯 보였다. 그들은 나보다 선하고 도덕적이고 결함이 없었다. 그들에게도 부족한 점과 나쁜 습관이 있었지만 그런 점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나와는 달랐다. 악과의 접촉이 자주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럽던 어두운 세계에 훨씬 더 가까이에 있었던 나와 같지 않았다. 누이들은 부모님처럼 아낌받고 존중받아 마땅했다. 누이들과 다투었어도 나중에 자신의 양심 앞에서 보면 늘 나 자신이 나쁜 사람, 용서를 빌어야 할 원흉이었다. 누이들을 모욕하는 것, 그것은 부모님을, 선함과 계율을 모욕하는 일이었다. 나에게는 누이들보다 오히려 가장 타락한 불황아 쪽과 나눌 수 있는 비밀들이 있었다. 세상이 밝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기분 좋은 날이면 그때는 누이들과 노는 것, 선하고 얌전하게 그들과 함께하며 착하고 고귀한 겉모습의 자신을 보는 일이 유쾌했다. 천사라면 분명 그래야 했으리라. 천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최고의 것이었다.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감미롭고 경이롭게 생각했다. 크리스마스나 행복처럼 밝은 음향과 향기에 에워싸인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 시간들과 나날들은 얼마나 드문가. 놀이를 하며
우리에게 허용된 악이 없는 좋은 놀이를 하며 나는 자주 열정과 격함에 사로잡혔고 그것이 누이들에게는 너무 심하게 느껴져 다툼과 불행으로 이어졌다. 그 다음에 화가 치밀면 나는 끔찍해져서 닥치는 대로 이런저런 말과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타락임을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동안에 이미 스스로 뜨겁게 느꼈다. 그 다음에는 어둡고 격앙된 후회와 회한의 시간이 왔다. 그 다음에는 용서를 비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고 그 다음에야 몇 시간 혹은 잠깐 동안 다시 한 줄기 광명의 빗줄기, 분열 없는 한 가닥 고요하고 고마운 행복이 돌아왔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다. 시장의 아들과 수석 삼림관의 아들이 같은 반이라 이따금씩 우리 집에 왔다. 난폭한 사내 아이들이었어도 허용된 선한 세계에 속한 애들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여느 때 우리가 경멸하던 이웃 아이들, 공립학교 학생들과 가까이 지냈다. 그중 한 명으로 내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 어느 수업 없는 오후 10번째 생일이 갓 지났을 때였다. 나는 두 이웃 아이와 함께 집 근처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때 우리보다 큰 아이가 왔다. 13살쯤 된 억센 사내 아이, 공립학교 학생으로 재단사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술꾼이었으며 온 가족이 악명이 나 있었다. 프란츠 크로머는 나도 잘 알았다. 나는 그 애가 무서웠다. 그 애가 불쑥 끼어들자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 애는 벌써 어른 티가 났고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냈다. 그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다리 옆에서 강가로 내려갔고 첫 교각 밑에서 세상으로부터 몸을 숨겼다. 아치형의 교각과 천천히 흐르는 강물 사이 좁은 강변은 온통 쓰레기, 사금파리, 잡동사니 천지로 녹슨 철사며 다른 쓰레기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거기서 이따금씩 쓸만한 것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우리는 프란츠 크로머의 지휘에 따라 그 구간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것을 그에게 보여야만 했다. 그러면 그 애는 그것을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든지 물에 던져버렸다. 그 애는 우리에게 그 가운데 혹시 납, 구리 혹은 주석으로 된 것이 있는지 잘 살피라고 하고 그런 것은 모두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 뿔로 만든 낡은 빗도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 애와 어울려 있자니 마음이 몹시 조였다. 아버지가 알기라도 하면 이런 만남을 그 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프란츠에 대한 무서움 때문이기도 했다. 그 애가 나를 받아들여 나를 다른 애들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깊었다. 그 애는 명령하고 우리는 복종했다. 그러는 것이 처음 그 애와 함께 있었건만 마치 오래 해오던 일처럼 여겨졌다. 마침내 우리는 땅바닥에 앉았고 프란츠가 강물에다 침을 뱉었다. 그 애는 어른처럼 보였다. 이새로 침을 탁 뱉는데 어디든 원하는 곳을 맞췄다.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자 소년들은 학생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영웅적 행동과 나쁜 짓거리를 자랑삼아 떠벌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바로 나의 말없음이 시선을 끌어 크로머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까 두려웠다. 두 친구는 처음부터 나와는 거리를 두고 크로머 편이라고 공언한 터라 나는 그들 속의 이방인이어서 내 옷차림이며 태도가 그 애들에게 거슬린다는 것을 알았다.
라틴어 학교 학생이며 좋은 집안 자식인 나를 크로머가 좋아할 리 없었다. 그리고 다른 두 아이는 여차하면 내가 골탕을 먹어도 모르는 척 내버려 둘 것임을 나는 잘 알았다. 두려운 나머지 마침내 나도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황당무계한 도둑 이야기를 꾸며냈는데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모퉁이 물방아역 과수원에서 하고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밤에 친구 하나와 커다란 자루 가득 사과를 훔쳤는데 그냥 보통 사과가 아니라 전부 라이네테와 골트 파르메네, 즉 최고의 품종이라고 했다. 순간의 위험을 피해 나는 이 이야기로 도피에 들어갔다. 이야기를 꾸며내 들려주는 것은 나에게 흔히 있는 일이었다. 금방 말이 막혀 더 고약한 일에 말려드는 사태만은 벌어지지 않도록 나는 온갖 기교를 동원해 이야기를 불려나갔다. 둘 중 하나가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밑으로 던지는 동안 다른 하나는 계속 망을 보아야 했다고 나는 이야기했다. 그런데 자루가 어찌나 무거웠는지 마침내 우리는 다시 풀어서 반을 놔두고 와야 했는데 1시간 뒤에 다시 가서 그것도 마저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다 했을 때 나는 박수를 조금 기대했다. 마지막에는 열이 올랐다. 이야기를 꾸며내는데 스스로 도취됐던 것이다. 작은 두 아이는 심드렁하니 말이 없었다. 그러나 크로머는 반쯤 뜬 실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위협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얘기 진짜야? 그럼,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 이거지? 그래,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속으로는 겁이나 숨이 막히는 것 같은데도 나는 고집스럽게 단언했다. 맹세할 수 있어? 나는 몹시 놀랐지만 즉시 그렇다고 했다. 그럼 말해. 하느님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내가 말했다. 하느님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맹세해. 그러셔? 하더니만 그 애는 몸을 돌려버렸다. 나는 그것으로 잘 끝났다고 생각했고 그 애가 곧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접어들자 기뻤다. 우리가 다리 위에 올라갔을 때 나는 수줍게 이제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집에 가는 게 뭐 그리 급해? 프란츠가 웃었다. 우린 같은 길로 가잖아. 어슬렁어슬렁 그 애는 계속 걸어갔고 나는 감히 딴 데로 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 애가 정말로 우리 집 쪽으로 향해 갔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 집 현관문과 묵직한 구리문 손잡이, 어머니 방의 커튼이 보였을 때 나는 숨을 깊이 내쉬었다. 오, 집으로 돌아왔구나. 오, 축복받은 선한 귀환, 집으로, 밝음 속으로, 평화 속으로의 귀환. 내가 얼른 문을 열고 살짝 빠져들어가 등 뒤로 문을 닫으려는 참에 프란츠 크로머가 함께 밀고 들어섰다. 마당 쪽에서만 빛이 들어오는 서늘하고 침침한 타일 깔린 복도에서 그 애가 내 곁에 서서 내 팔을 붙들고 나직이 말했다. 그렇게 급하게 굴지 마, 너. 나는 놀라서 그 애를 응시했다. 내 팔을 옮겨진 그 애의 손은 무쇠처럼 단단했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그 애가 대체 무슨 속셈을 가졌는지, 혹시 나를 괴롭히겠다는 것인지.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른다면 하고 나는 생각했다. 요란하게 소리를 지른다면 누군가가 위에서 제때 나를 구하러 내려올까? 그러나 나는 포기했다. 내가 물었다. 뭐야? 어쩌겠다는 거야?
별거 아니야. 너한테 그냥 뭘 좀 물어봐야겠어. 독일 문학의 거장 헤르만 헤세가 그린 자신에게 이르는 길.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따스한 가정에서 착하게 살아가던 싱클레어 앞에 어느 날 신비한 소년 데미안이 나타나 성소 속 카인과 아벨 이야기로 선악의 진실을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한다. 내면의 선악 사이에서 고뇌하던 싱클레어는 유혹을 익히지 못하고 거리로 나가 금지된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베아트리체를 만나면서 어두운 내면을 이겨낸다. 싱클레이어가 그린 베아트리체의 초상화는 어딘지 데미안과 닮아 있다. 데미안에 대한 동경과 강렬한 그리움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는 길에서 데미안과 그의 어머니 에바 부인을 만나고 이후 에바 부인이야말로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던 여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얼마 뒤 발발한 전쟁에 참전한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야전병원에 누워 대화를 나눈다. 자신이 필요할 때면 자기 안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을 남긴 데미안은 다음날 아침 사라져버린다. 데미안은 주인공 싱클레어와 데미안의 우정을 바탕으로 성장 과정에서 겪는 시련과 그 시련의 극복, 깨달음을 통해 완전한 자아에 이르는 과정을 성찰한다. 이 작품은 헤세 자신에게도 재출발을 의미했으며 수년기의 심리, 엄격한 구도성, 문명 비판,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어머니라는 관념 등 헤세의 전 후기 작품의 특징이 고루 나타나 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데미안이 불러일으킨 반향은 잊을 수 없다. 데미안은 섬뜩하리만큼 정확하게 시대의 신경을 건드린 작품이다. 그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은 그들 또래의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 삶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그 고마운 충격에 기꺼이 휩쓸렸다. 토마스 만. 세계 문학 전집 데미안. 좋은 책 미리 듣기. 낭독 지유.